네, 중앙지검이 먼저 알았다. 오늘 2차 기자회견에서 나온 새로운 사실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검찰은 이 고소장 제출하기 하루 전에 미리 알았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피해자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를 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을 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한 날이 7월 8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 전 7월 7일 날에 이 피해자 측에서 검찰에 좀 고소를 해보려고 했는지 검찰에 문의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검찰은 하루 전에 박원순 전 시장이 피소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셈이네요. 사실상 지금 김재련 변호사의 주장이 맞다면 서울중앙여조부에서는 당연히 서울시장이 이러한 사건으로 피소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알았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면담 일정까지 잡았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요. 다른 특정한 일정이 있어서 이제 면담을 못해서 이게 사실 이제 경찰 쪽으로 내려갔는데, 만약에 이걸 그냥 제가 제 주관적이고 정말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면 이게 서울시하고 경찰하고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협력관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객관적인 어떤 관청인 조금 검찰에서 좀 수사를 좀 받는 게 어떨 것인가. 저희도 보통 이제 수사를 요청할 때 경찰도 굉장히 공정하고 정당하고 바른 기관이고 검찰도 공정하고 바른 기관, 그중에서 누구를 선택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그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검찰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왔다면 조금 더 들여다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점이 분명히 남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인이 처음에 면담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던 이 검찰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여기 알고 보니까 지난 4월에 이제 서울시 비서실에서 있었던 직원 간 성폭행 의혹 사건을 다루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아마 여기에 문을 두드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 추정이 좀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굉장히 크게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왜 그 직원 사이에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가 일단락된 이후에 검찰에 송치가 돼서 여성아동부에 이제 송치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서울시와 관련된 이미 이제 성 관련 범죄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곳에 추가로 어쨌든 이걸 들여다봐달라고 의사타진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 관계가 있고 이제 연계고리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고소인과 이제 피고소인의 신분을 밝히고 연락을 취했던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이 됩니다. 네. 결국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도 김재련 변호사가 직접 밝혔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부장검사님 면담을 피해자와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7월 7일 저녁 부장검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인의 일정 때문에 7월 8일 면담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고, 최소연 평론가님, 그러니까 7월 8일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하루 전에 약속을 이미 했는데 그 몇 시간 지나서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못 만나겠다고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석연치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약속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피소될 사람이 누군지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태예요. 이미 알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충분하게 아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내가 만나겠다고 했을 텐데 갑자기 중간에 약속을 못 오겠다고 한 것은 사실 뭐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건의 또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은 어쩌면 이 사건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검찰이 사전에 인지를 했는데 또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전혀 모르지만 뭐 피소 사실을 검찰이 몰랐기 때문에 뭐 피소된 걸 몰랐기 때문에 조치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
그 여자 조사부장이 알고 안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사실 석연치 않은 점이 좀 있는 거죠. 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공무원의 이제 직제라든가 이제 위계상을 놓고 본다면은 보고 체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윗선에 보고가 됐을 수도 있고 또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맥락을 놓고 본다면은 보고했을 가능성이 많이 높다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추론이지만요. 추론이죠. 그래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좀 일반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어 보인다 하는 게 뭐 중론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지검장이죠. 그렇죠. 요즘 그 유명한 그 윤석열 총장과 각을 세우고 있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사실상 가능성으로 추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여성아동 범죄조사부장이 어떤 면담 약속을 잡았다가 그날 저녁에 다시 취소했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 사실을 윗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나 뭐 위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혹시 보고됐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죠. 네. 저희들은 뭐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가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의 알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지금까지는 경찰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누출하지 않았고 청와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두 양기관에서 정확히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하나의 국가의 가장 중추적인 기관,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점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졌는지는 분명히 저희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다만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고소를 받고 난 다음에 즉시 국정상황실에 알렸다. 네. 이게 사실 BH 보고 사항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자체장 중에 대한민국 제1회 지자체장이 그것도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왔다면 과연 그거를 부장선에서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있었을 것인가라는 점을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꼭 검찰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변호사님, 그런데 네. 이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벌어진 지 벌써 2주가 지났는데, 그렇다면 박원순 전 시장이 고소될 수 있다는 얘기를 이미 서울중앙지검 일각은 알고 있었는데 이 논란이 이렇게 커질 때까지 왜 침묵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이걸 외부에 공표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웠을 걸로는 보입니다. 이게 공무원이고 이 본인들이 이 공무상 기밀 누출과 관련해서는 이제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다가 그렇군요, 예. 그때 이제 사망 이전이었기 때문에 피의 사실이 섣불리 이제 외부에 나갔을 경우에는 이제 뭔가 대단히 또 의도성,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함구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지금 김재련 변호사가 면담을 요청했으며 취소를 했다 얘기한 사람이 바로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지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 범죄조사부장이 바로 이 인물이기 때문인데, 과연 이 유 부장검사가 본인이 맞는지, 그리고 본인이라면 왜 면담 취소했는지, 윗선에 보고했는지, 지금까지 왜 중앙지검에 먼저 왔었다는 사실을 안 밝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채널A 취재진이 계속 이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입장을 직접 밝히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은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이제 중앙지검 먼저 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다 했더니 김재련 변호사의 언급에 대하여서는 확인해보고 적절히 설명해 드리겠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소연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글쎄 이거를 좀 기자회견 이렇게 큰 사안이 나왔으면 좀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하네요. 아무래도 내부 논의를 좀 거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논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실은 분명히 이제 사전에 통보된 사실은 문제 분명히 확인이 된 거고,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야 되는데 그동안에 침묵했다는 점, 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없었다는 점,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어쨌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고 네. 에서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겠죠.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뭐 만일 보고가 됐다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 그럼 어느 선에서 또 이제 여기 그 취소된 약속의 어떤 내막은 무엇이었는지, 네. 이런 점들을
국민에게 아까 승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국민이 알 권리가 있는데 예. 여기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여기에 대한 좀 자체적인 내부 좀 들여다보는 과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니 우리 앞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문제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공무상 기밀 누설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이 있다면 분명히 좀 밝히면 될 것 같은데 뭐 언제쯤 입장이 나올지 저희도 입장 나온 대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피소 사실 유출 여부 그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피해자 측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청와대는 모두 고소사실 유출을 부인했습니다. 보고 근거 규정은 대통령 비서실 훈령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알게 된 사실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말할 때 이 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피해자는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추가로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진술, 자료 제출, 추가 고소 이러한 내용도 현재 청와대에 보고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찰에서 그 윗선 청와대를 거쳐서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그 과정은 사실상 문제가 없었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로 뭔가를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없다면 두렵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인 것 같아요, 위원님. 사실 이게 청와대 직제에 관련된 훈령을 정확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 사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포함 안 된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다만 그래요? 이게 예.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제1회 지자체장의 불미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만 올라가야지 저는 첫 번째 보고했을 때에도 그 내용의 피의 사실이 다 만약에 BH에 청와대에 보고됐다면 네. 그건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고소인의 추가 진술이라든가 그다음에 2차 피해 사실이라든가 이런 게 국정상환실을 통해서 청와대에 보고되는 건 굉장히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나의 사건이 고소가 되는데 그 고소되는 사건이 대한민국 제1회 청와대에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두려운 일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제 훈령에 대해서 좀 촘촘히 다시 한번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누구 정도가 되었을 때 청와대에 보고될 수 있는지, 보고된다면 어떠한 내용까지 보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내부적인 훈령이지만 좀 촘촘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연락 내역 등이 확인돼야 한다 이런 점도 강조가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 전 시장은 법률가였고 대권 주자였습니다. 피소 가능성이나 피소 여부만으로 초유의 선택을 했을 거라고 쉽게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측의 고소 죄명이 명시된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된 시각 이후 박 전 시장의 연락 내역 등은 중요하게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키맨이라고 불리는 임순영 서울시 제한도 특보나 고한석 전 비서실장 등 관련자들은 지금 피소 사실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휴대전화를 지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일단 휴대전화 3대 모두 통신영장이 기각됐는데 정 변호사님 이건 네. 좀 다시 좀 청구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까지 이제 영장이 기각된 게 이제 2차례인데요. 네. 하나는 이 사방 경위를 밝히는 데 있어서 예. 그 전후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의 통신 그 수발신 내역을 들여다보자라는 것과 관련해서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그 예. 이유는 사망의 어떤 이유, 원인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이제 죽음을 택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제 실체적 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는 거고 예, 예. 또 오늘자로 영장이 기각된 부분은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서울시나 어떤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이유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상 강제추행과 위력에 의한 추행 등 그 박원순 시장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더 이상 수사기관이 강제수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추행 방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강제수사권을 발동해서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절차상 가능하긴 하지만 사실상 방조범이라는 것은 주범에 종속해가지고 주범이 일단 성립이 해야
아니라 네. 방조범도 성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원이나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이 강제추행이라는 이 주범에 대한 혐의가 밝혀지기가 어렵다는 그런 한계 때문에 이 강제수사권을 발동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품고 있고 앞으로 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만 제가 보태서 말씀드리면 좀 변호사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이게 공범 종속성설이라고 해서 원래 그 주범이 어느 정도 구속요건과 위법성이 있어야 그 방조범을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주범에게서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주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찰에서 이 방조 사실로 재영장을 청구할 때는 이 주범에 대한 박원순 시장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증거를 조금 더 현출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고소인 측에서도 저희들한테는 알릴 수 없지만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건 경찰 당국에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되고 법원도 사실 이 방조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제되는 사실을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정말 형법 이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고 지금 많은 사건에서 사실 영장을 청구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정말 영장 청구할 때는 구속에 범죄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필요성 이외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영장을 고려한다면 이런 경우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을 조금 더 고민하시고 그리고 법치에 맞게 좀 영장에 대해서 재청구가 됐을 때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전에요. 이 서울시가 이것들을 방조했는지 묵인했는지 이런 정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서울시청 측에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먼저 그에 앞서서 어제 경찰 관계자가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식의 예고성 발언을 한 것 또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령 검토하고 있어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압수수색이야말로 진짜 즉각적이고 그다음에 실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예고된 압수수색이 얼마나 많은 또 그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건 좀 경솔했다고 저도 보여지고요. 뭐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청을 했는데 또 이게 또 기각도 된다다가 그래서 사실 이게 아까 내갈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내각각의 지류들을 잘 모아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보려고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증거 확보들이 좀 필요한데 두 분 말씀해 주셨지만 법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법리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것에 대한 또 정말 궁금증을 풀고 어떤 실체적 진실을 나왔을 때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도 좀 절차적 과정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점 좀 사실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사건 관련한 영장들이 줄줄이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군요.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 사실의 소명 부족, 범죄 혐의 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 그러니까 소명이 부족했다는 거네요, 경찰에.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딜레마인데 그러면 어디까지 어떻게 피해자 측이 소명을 하고 또 증거를 내야 이게 경찰에 이 영장에 제대로 소명을 안 해서 영장을 신청하니까 법원 입장에서야 그렇게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 잘 안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이 정말 성의 없이 영장을 작성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더 자료와 충실한 걸 내야 경찰이 그러니까 이게 영장을 작성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수사 의지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결국에 처음에 수사 의지가 없는 걸로, 그러니까 공소권 없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들여다보지 않겠다고 얘기하다가 신임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약간의 균열이 생기고 다시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 경찰이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라든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이 돼서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지금 초기에 이런 것들에 대한 성의 없다거나 혹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거나 이런 자세가 좀 없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좀 봅니다. 네. 보면요, 오늘 피해자 측은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2차 가해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고인이 성추행으로 피소된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사건에 대한 명확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만 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장례위원이 주도하는 기관장으로 치러진 장례는 피해자에게 피고소인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킴으로써 피해자를 위축시켰습니다. 지난 4년간 헌신적으로 일했던 조직과 이 사건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던 20여 명에 달하는 동료들이 이 사건을 은폐, 왜곡, 축소하는 데 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박 전 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민장으로 치러진 것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피해자의 느끼기의 입장에서는 이것조차 위축을 줬다라는 설명이고 거기에 더해서 동료들한테도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피해자에 대한 진술이 2번 나왔습니다. 이제 네. 김재련 변호사가 첫 번째 진술을 피해 사실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오늘 이제 2차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물론 뭐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가족장을 치르는 것도 요청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 정황을 봐서 이제 서울시장으로 이제 치르게 됐는데요. 그때 1차 그 피해자에 대한 그 기자회견을 했을 때 한 50만 명 정도가 서울시장으로 하는 건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니냐, 네. 이걸 조금 중지시켜 달라라고 했고 어떤 특정 단체에서는 가처분까지 했는데 그게 이제 기각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50만의 목소리조차도 담겨지지 않는데 내 하나의 목소리는 어떻게 담겨질 수 있느냐. 나는 정말 인간으로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절규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지금까지 우리가 나와 있지만 피해자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많은 사람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의 목소리를 진심 있게 담아주는 곳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네. 과연 피해자가 느꼈을 그 절망감, 그 성실감은 정말 저희가 헤아리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물론 이 전현직 직원들이 피해자한테 했던 행위도 문제지만 지금 온라인상도 굉장히 심각한 2차 가해들이 많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던 이문정 검사 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SNS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지자들은 또 오히려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상당히 지금 확산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 보도를 보면 그 이민정 검사를 지지하는 팬클럽 성격의 SNS 그 사이트에 네. 그 회원들이 굉장히 이 피해자를 향해 가지고 날선 공격을 하고 이제 뭐 공방을 벌이고 그 순수성을 의심하는 글들을 이어서 올리고 있는데 네. 이문정 검사가 이제 침묵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진술을 하거나 뭐 발언을 하고 주의 주장을 펴는 것 자체는 개인적인 영역이고 본인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는 있을 거라고 충분히 좀 헤아려지는 점은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게 본인이 이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건 SNS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의 의사도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제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 SNS 상에서 오가는 공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자신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박 전 시장 초반에 이 일을 옹호하기 위해서 뭐 과거에 이순신 장군 얘기까지 꺼내면서 이순신 장군도 관노와 잠자를 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또 문제를 제기하면서 목임에서 말도 잘 안 나온다라고 고발을 예고하니까 이 누리꾼이 오히려 소송 환영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아주 대단히 비열한 태도죠. 논란을 즐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관계조차 잘못됐어요. 난중일기 공식 기록에는 이런 기록도 없고요. 네. 노는 여성을 지칭하는 여성종을 지칭하는 게 노고 그러니까 남성종을 지칭하는 게 노고 여성종을 지칭하는 건 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조차 틀린 거예요. 틀리고 이렇게 또 흉무공의 후손들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한 자기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공격 언제든지 해라. 이런 태도는 굉장히 이거는 불손한 태도고요. 그다음에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떤 그 합리적인 태도를 갖고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방어막을 치려는 것은 또 하나의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저는 이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 인식이 얼마나 퍼져 있는 인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누리꾼의 굉장히 개인의 의견이었으면 좋겠는 게 민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이 이전에는 반공이었다면 지금은 젠더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다는데 지금 이게 젠더 이슈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을 공격하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젠더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 논쟁일 수 있지만 성추행 의혹은 범죄입니다. 예. 범죄를 얘기하는데 왜 이념 프레임으로 치고 나옵니까? 예. 반공이었다는 점은 과거 우리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었던 이야기지만 예. 여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을 나오게 말지 하자는 건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젠더 프레임으로 칩니까? 저는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오늘 2차 고발 기자회견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장윤미 변호사님은 먼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